건담 시리즈엔 수많은 기체들이 등장하는 만큼 각 기체들의 역할 또한 다양합니다. 그 중에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건담들에게 제압당하거나 성능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양상기들, 야라레 메카들도 존재하죠. 이런 야라레 메카들은 보통 무력하게 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각 진영을 제식 장비라는 점에서 나오는 낭만 또는 주인공 기체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져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더불어 세계관 최초의 GN 드라이브 탑재 양상기이자 시리즈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체 징크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건담 더불어 일부 시작 시점, 건담이라는 초고성능기를 보유한 조직 솔레스탈 비잉은 창시자인 이오리아 슈엔베르그의 계획을 수행하며 전쟁을 멈추기 위한 무력 개입을 실시합니다. 각 건담들은 기존 기술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오버 테크놀로지로 무장하여 각 세력들의 양상기를 압도할 수 있었고, 이러한 건담의 성능으로 인해 솔레스탈 비잉은 성공적으로 무력 개입을 할 수 있었죠. 건담의 성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오리지널 GN 드라이브는 총 입자를 질량 붕괴시키는 것으로 GN 입자를 생산하고 생산된 입자를 다시 붕괴시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무한동력으로 기능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핵심적인 부품인 TD 블랭킷이 목성급의 고중력권에서만 제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솔레스탈 비잉은 목성 탐사를 명목으로 출발한 목성 탐사선 에우로파에 구성원을 탑승시켜 총 5개의 오리지널 태양로를 생산하고 관계자를 모두 처리하여 사고로 위장하죠. 이런 정보들은 솔레스탈 비잉 내부에서도 극비사항이었지만 이오리아 계획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감시자들은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비교적 높은 정보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중 알레한드로 코너가 속한 코너 가문은 솔레스탈 비잉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감시자의 지위를 얻고 이오리아 계획을 악용하는 것으로 세계를 지배할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코너 가문은 UN 사업으로 위장한 목성 탐사단을 폐선이 된 에우로파로 파견하였고, 모든 관계자와 정보가 파기된 에우로파에서 태양로의 정보가 담긴 퍼플하로를 회수하는 것으로 비밀리에 태양로의 제조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성에서 태양로를 다시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TD 블랭킷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코너 가문의 태양로는 GN 입자를 무한히 생산할 수 없어 충전이 필요한 불완전한 태양로였고, 작중에선 이를 유사 태양로 혹은 GN 드라이브 타우라고 부르죠. 그렇게 유사 태양로의 설계도를 얻은 코너 가문은 이오리아 계획에 편승하여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원래 이오리아의 계획은 건담을 이용한 무력 개입을 통해 전 세계가 연합하고 함께 솔레스탈 비잉을 섬멸하며 외우주로 진출하기 전 인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코너 가문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각 국가들이 연합할 때 유사 태양로와 이를 탑재할 모빌스들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직접 솔레스탈 비잉을 섬멸하는 것으로 통합된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는 일종의 꼼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코너 가문은 긴 시간 동안 영향력을 쌓으며 여러 준비들을 하게 되죠. 이후 솔레스탈 비잉의 무력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당시 가주였던 알레한드로 코너는 베다의 모든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수수께끼의 소년 리본즈 알마크와 함께 세계가 연합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지만, 이때 코너가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톨레미 팀의 무력 개입이 생각보다 인도적이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에 긍정적인 반응이 생기며 자신들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톨레미 팀과 건담들은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한 줄이고 범죄 조직을 소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테러리스트라기보단 오히려 자신들이 믿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코너의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선 전 세계가 건담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며 하나로 뭉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코너는 예비 수단이었던 건담 스로네 시리즈와 팀 트리니티를 투입하죠. 스로네 시리즈는 리본즈에게 받은 5건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 태양로를 탑재하여 제작된 코너 자신만의 건담입니다. 이 기체들의 정보는 베다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마이스터인 트리니티 남매들 또한 베다에 저장된 DNA를 바탕으로 탄생한 클론들이었죠. 이후 3대 세력이 건담을 포획하기 위해 연합한 타클라마칸 전투에서 엄청난 물량에 밀리던 톨레미 팀을 구출하며 처음 등장한 스로네 시리즈는 이오리아 계획에 존재하지 않는 건담들이었지만 코노의 로비와 수완으로 빠르게 정식팀으로 인정받게 되고, 민간인의 희생을 신경 쓰지 않는 무자비한 무력 개입을 실시합니다. 기존 4개의 건담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3개의 건담이 추가적으로 등장했다는 점, 또 그 새로운 건담들이 어느 정도 선을 지키던 이전의 방식에 비해 너무나도 잔인한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각국 수뇌부들은 진지하게 무장 해제를 검토할 정도로 절망했고, 솔레스탈 비잉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상황들이 전개되자 코너는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 각국에 전달할 유사 태양로 탑재 양상기의 제작을 비밀리에 시작했고, 그 기체의 프로토타입으로 스로네 시리즈의 데이터를 이용한 기술 검증용 기체 스로네 바라누스를 개발합니다. 스로네 바라누스는 양상기에 유사 태양로를 탑재하는 것을 시험하며 태양로 탑재기에 익숙하지 않은 각 세력의 파일럿들을 위해 최대한 조작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되었습니다. 건담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사용되는 GN 입자, 그리고 이를 발산하는 GN 드라이브가 아직 대다수에게 미지의 기술이었던 상황에서 각 세력별로 다른 기체들을 조종하던 파일럿들에게 태양로 탑재 모빌스를 제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스론의 바라누스엔 조작 편의성을 위해 양 어깨와 허리 부분에 X자 형태의 거대한 지엔 입자 발생 장치가 부착됩니다. 이 입자 발생 장치는 기체의 공중기동, 고속기동 시 지엔 입자를 광력으로 방출하여 태양로 탑재 기체를 처음 조작하는 파일럿들도 손쉽게 기체를 제어하게끔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죠. 다만 이 거대한 입자 발생 장치로 인해 태양로가 위치한 상체 부분에 공간이 부족해져 조종석은 허리 부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허리 부분에 위치한 조종석은 이후 후계기들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스론의 시리즈의 예비 파츠들을 그대로 사용하며 무장 또한 어느 정도 갖춰진 스론의 바라누스는 유엔 군사조약 사찰팀 소속의 파일럿이자 모든 진영의 기체에 탑승해본 경력이 있는 데보라 가리에나가 탑승하며 성능이 개량되었고,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너는 남극에 위치한 비밀연구소에서 최초의 유사 태양로 탑재 양산기이자 시리즈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체 징크스를 제작하게 됩니다.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잡했던 스론의 바라누스에 비해 징크스는 많은 부분에서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거대했던 입자 발생 장치는 걸리적거리지 않을 정도로 소형화됐고, 헤드 유닛에 위치한 4개의 눈, 이마의 대형 컴퓨터를 통해 회피와 조준 같은 기본 조작을 보조하며 서로 다른 조종 스타일을 가진 파일럿들도 문제없이 징크스를 조종할 수 있었죠. 또한 GN 드라이브를 추진해 사용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비행 능력과 우주에서도 활동이 가능한 범용성을 가진 매우 다재다능한 기체였습니다. 징크스의 무장들은 건담의 것에 비해선 성능이 떨어지고 빔 라이플과 빔 사벨, 실드 같은 기본 무장들만 장비되지만 유사 태양로의 GN 입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건담에게 유의미한 피해를 줄 수 없었던 기존의 실탄 병기들과는 달리 건담의 장갑제에 손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기존 양산기 장비들에 비해선 화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주무장인 빔 라이플은 연사력이 빠르고 입자 소모량이 적은 일반 형태, 옵션 부품을 장착하여 장거리 사격이 가능한 롱배럴 형태 두 가지 형태를 선택할 수 있었고, 양쪽 허벅지에 수납된 빔사벨은 건담의 실드를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출력이 훌륭했으며, 머리 부분에 장착된 빔 발칸은 사격을 통해 팡을 격추하는 등 높은 활용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뚝에 장비된 실드는 표면에 작은 GM 필드를 전개하여 공격을 방어하고, 유니온, AUE 기체들이 사용하던 디펜스 로드가 실드 중앙에 탑재되어 유니온과 AUE 파일럿들은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었죠. 추가적으로 작중 사용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지만 입자와 전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대비해 징크스의 손 부분은 날카로운 클로로 이루어져 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완료된 징크스는 총 30기의 기체가 남극 비밀기지에서 제조되었고, 코너는 각국 정상들에게 자신이 솔레스타일 비잉의 배신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유사 태양로와 징크스를 각각 10기씩 제공하죠. 이후 2년여에 배정된 징크스들이 스론의 시리즈와의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자 솔레스타일 비잉에게 절망했던 각 국가들은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니온과 AEU, 인류혁신연맹은 솔레스타일 비잉을 섬멸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고, 각 국가들의 징크스는 유엔군으로 배속되며 건담 섬멸 합동작전 오퍼레이션 폴링 엔젤스를 실시하죠. 이렇듯 당시 기준으로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양산기였던 징크스는 사실 코너가 의도적으로 건담에 비해 약한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한 기체였는데요. 수십 년간 여러 프로토타입을 거치며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된 건담에서 알 수 있다시피 태양론을 가장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는 건담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징크스가 너무 많은 활약을 한다면 자신이 직접 솔레스타일 빙을 섬멸한다는 계획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코너는 징크스의 성능을 떨어뜨리기 위해 건담과 매우 다른 형태를 가지도록 설계했죠. 다만 이런 의도와는 달리 징크스의 완성도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코너는 징크스를 제작할 당시 작업용 워크로드의 부품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징크스의 모든 부품들을 서로 다른 제조사에 주문했는데요. 이렇듯 각 파츠의 제조사가 모두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징크스는 문제없이 조립될 수 있었으며, 건담과의 전투에서 반파된 기체들도 파츠를 돌려막기 하여 수리되어 다음 전투에 바로 출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성이 훌륭했죠. 각국의 에이스 파일럿들이 탑승한 징크스는 코너가 탑승한 결전형 모빌아머 알바토레와 함께 돌레미 팀을 상대로 물량 공세를 벌였고, 비록 코너는 엑시아와의 전투에서 전사 17기 이상의 징크스를 잃게 되지만 결국 솔레스타일 비잉을 섬멸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했던 세계의 거대 세력들은 이후 여러 노력들을 통해 지구연방이라는 하나의 통일국가로 거듭나게 되고, 연방 설립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징크스는 지구연방군의 주력 모빌스트로 선정되며 연방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격파하는 것에 투입되죠. 다만 엄청난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연방군의 상층부는 징크스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솔레스타일 비잉의 배신자인 코너가 지급해준 모빌스트라는 것이 공표된다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고, 오퍼레이션 폴링 엔젤스를 거치며 유사 태양로 탑재 모빌스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파일럿들이 더 성능이 뛰어난 기체를 요구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연방군 상층부는 징크스 계열의 신형기를 염두하며 기존 징크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제작된 것이 징크스의 강화형 기체 어드밴스드 징크스입니다. 어드밴스드 징크스는 지휘관 혹은 에이스 파일럿 전용으로 전체의 약 3%만 개조된 기체로 기존의 징크스에 비해 여러 발전이 이루어진 기체입니다. 통신을 강화하기 위해 헤드 유닛에 긴 안테나가 부착되었고, 기존 실드를 대체하여 양 어깨에 디펜스 로드들이 장착되었으며,
주무장인 라이플 또한 빔사벨을 총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빔 라이플로 개량되었죠. 또한 파일럿 게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기체의 색상도 파일럿의 요구대로 도색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생산량이 제한적이었음에도 어드밴스드 징크스는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였고, 적절한 개량이 이루어진다면 후계기들보다 월등한 성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에이미 짐바리스트 같은 파일럿들은 이후 극장판 시점 징크스4에 탑승할 수 있음에도 어드밴스드 징크스를 그대로 고집하기도 하죠. 이런 성공적인 운용 사례에서 나온 데이터와 징크스에 사용된 기술들의 완벽한 해석에 성공한 지구연방은 징크스를 잇는 차기 주력기로 징크스2를 개발하게 됩니다. 여기엔 연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 이노베이드 세력의 정보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죠. 다만 징크스2는 X자 형태의 입자 발생 장치가 약간 소형화된 것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징크스1과 큰 차이는 없었고, 따라서 연방 또한 징크스2를 주력으로 양산하기보단 후계기의 장비를 시험하는 시험기 느낌으로 소수만 운용했죠. 앞서 설명했듯 연방군은 징크스2를 제작할 때 이노베이드 세력에게서 많은 정보를 지원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된 데이터가 징크스의 원본이기도 한 스론의 시리즈였죠. 징크스2엔 근접 전투형인 소드 장비, 포격 전형인 캐논 장비, 두 가지 추가 장비가 존재합니다. 먼저 소드 장비는 형태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스론의 쯔바의 버스터 소드를 참고하여 제작된 장비이며, 칼날의 GM 필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절삭력을 상승시키고 필드를 방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더불어 세븐소드의 버스터 소드는 징크스2의 것을 노획하고 분석하여 제작된 장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추가 장비인 캐논 장비는 스론의 아인의 GN 런처를 참고하여 제작되었고, 장거리 사격에서의 명중률 향상을 위해 이노베이드 기체인 GN 캐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헤드 유닛에 더욱 정밀한 카메라 센서가 장비됩니다. 또한 파일럿의 성향에 따라 비어있는 왼쪽 어깨에 캐논을 추가로 장비할 수도 있죠. 원래 연방군 상층부는 각각 일반 형태의 기체, 소드 장비를 장착한 기체, 캐논 장비를 장착한 기체 총 3기를 한 팀으로 운용하는 것을 상정했었지만, 앞서 설명했던 대로 징크스1과의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연방군의 주력 양산 모빌스트는 후계기인 징크스3로 넘어가게 됩니다. 징크스3가 설계되던 시기엔 많은 수의 파일럿들이 유사 태양로 탑재기에 많이 익숙해진 상황이었고, 덕분에 거대하던 X자형 입자 발생기는 징크스3에선 거의 사라집니다. 거기다 유사 태양로의 운용 기술도 발전하여 유사 태양로의 성능이 오리지널 태양로 수준으로 향상됐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던 붉은색 GN 입자의 독성이 제거되었죠. 독성이 입자의 색깔과 관련이 있는 건지 이후 대부분의 유사 태양로 기체들은 주황색 GN 입자를 생산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징크스는 완성도와 정비성이 매우 훌륭한 기체였고, 특정 부품을 교체한다면 후계기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유사 태양로 기체의 생산성이 매우 올라갔음에도 많은 재래식 기체들이 정규군에 포함될 정도로 징크스는 여전히 생산 단가가 높은 고급 기체였기 때문에 이때 대부분의 구식 징크스들이 징크스3로 개조됩니다. 하지만 성능보다 대량 배치를 우선시하다 보니 이전 징크스에 비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죠. 이처럼 기체의 성능은 떨어졌지만 반대로 유사 태양로의 성능은 상승해서 징크스3는 여러가지 추가 무장들의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징크스3의 새로운 주력 무장인 GN 랜스는 뾰족한 랜스를 이용한 근접 격투전, 내장된 내문의 빔건으로 원거리 전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복합 무장입니다. 오퍼레이션 폴링 엔젤스를 거치며 건담과의 전투를 경험했던 연방은 GN 입자를 코팅한 두터운 장갑제 또는 GN 필드를 관통할 수 있는 무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연방은 뾰족한 창 끝에 GN 필드를 전개하여 관통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며 내장된 빔건으로 원거리 공격도 가능한 프로토타입 장비 프로토 GN 랜스를 어드밴스드 징크스에 시험적으로 장비시켰고, 이를 개량한 정식 GN 랜스를 징크스3의 주무장으로 채택합니다. 무장 자체의 성능도 나쁘지 않았고, 거대한 크기로 인해 다른 무장의 사용이 제한적이었어도 GN 입자를 코팅한 랜스 자체가 방어용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GN 랜스는 거의 모든 징크스3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이외에도 부족한 화력을 보완하고 입자를 소모하지 않는 NGN 바주카, 입자빔의 위력을 대폭 낮추는 안티빔 그레네이드 같은 여러 환경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무장들이 장비됩니다. 이렇듯 다수가 개조 혹은 양산되며 연방군의 주축을 차지하게 된 징크스3였지만 여러 상황들로 인해 큰 활약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지구 연방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며 간신히 설립되는 것에는 성공했어도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감행하지 않은 반쪽짜리 통일 국가였습니다. 이에 연방의 상층부는 통일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강제적이고 독선적인 방법을 서슴지 않는 치안 유지군 어러우즈를 창설하게 되었고, 지휘관 전용으로 새롭게 개발된 기체 어헤드를 보급합니다. 어헤드는 구 인여견의 TLN을 바탕으로 인여견 개발진들이 노획된 큐리어스의 데이터를 해석한 기술들을 피드백하여 제작된 기체였기 때문에 징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세대 건담은 가볍게 능가하고 4세대 건담도 어느 정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때 많은 에이스 파일럿들이 어러우즈로 전속하며 어헤드에 탑승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징크스3는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러우즈 또한 징크스3를 운용하긴 하지만 연방은 어헤드의 성능을 눈여겨보고 새로운 주력 양산기를 어헤드를 기반으로 개발하려고 하죠.
참고로 연방 사양의 징크스3는 환경에 맞는 출력 조절만 가능하지만 어로우즈 사양은 그래도 나름 정의였던 파일럿들을 존중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춰 조절이 가능하다는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후 재건한 솔레스탈 비잉까지 등장하게 되자 어로우즈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졌고 연방은 어헤드를 많이 생산하며 징크스3는 이전 시리즈만큼의 임팩트 없이 건담에게 늘상 터져나가는 폭죽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다만 찬밥 대접을 받던 징크스 시리즈는 의외의 곳에서 쓰임새가 발견됩니다. 이미 연방군 전체에 많은 징크스가 보급되었고 대중들에게도 징크스 시리즈의 존재가 알려진 상황에서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기라는 말처럼 오히려 징크스 시리즈의 형태를 한 기체가 비밀, 특수작전에 사용하기 편하다는 것이었죠. 당시 이노베이드 세력과 어로우즈는 이런 징크스의 의외의 장점을 이용해 징크스3를 특수전 사양으로 개조한 기체 수페르베아 징크스를 개발합니다. 수페르베아 징크스는 대중에 공개할 수 없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수륙 양용, 특수전 사양으로 개조된 기체입니다. 이노베이드 세력의 기술이 개발 당시 많이 활용되어 성능이 떨어지는 징크스3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어도 후계기에 필적할 정도의 성능을 가졌고 지엔 소드와 발칸, 빔 사벨이 합쳐진 복합 무장인 지엔 쿠나이를 주무장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수중 전용 모비라머, 트릴로바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해 수중 활동용 추가 장비가 존재하는 등 특수작전을 위한 여러가지 개조가 이루어지죠. 수페르비아 징크스는 힐링케어 같은 이노베이드와 어로우즈 소속의 라이선스 보유자들이 탑승하며 징크스3와 비슷한 외형을 이용해 명목상 연방군 소속으로 여러 비밀작전에 투입됩니다. 극소수의 기체들만이 운용되었지만 수페르비아의 데이터는 이노베이드 세력의 기체인 레그넌트, 극장판 시점 연방군의 신형 양산기 징크스4에 사용되기도 하죠. 이후 솔레스탈 비잉의 활약으로 이노베이드 세력이 붕괴되고 커티만 해킹이 이끄는 반 어로우즈 연합함대에게 어로우즈의 잔존 세력마저 와해되자 각종 만행들이 폭로된 연방의 초대 대통령은 실각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섭니다. 연방의 신정권은 어로우즈를 공식 해체하고 어로우즈 만행의 상징과도 같던 어헤드를 퇴역시키는 등 완화, 군축 정책들을 펼치며 평화적인 방향으로 세계 통일을 주도하려고 노력하죠. 이런 온건한 정책 속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분쟁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했기에 연방은 더욱 발전된 신형기의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군축 정책으로 많은 국방 예산이 삭감되었고 거기다 어헤드가 퇴역하며 어헤드 기반의 신형기 개발 계획 또한 취소되었기 때문에 연방은 국방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고민과는 별개로 이노베이드 세력이 붕괴한 이후 비어있던 베다와 거대 함선 솔레스탈 비잉을 점거하게 된 연방은 제한적이지만 베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술력이 월등히 상승했습니다. 티에리아가 어느 정도 정보를 통제했더라도 베다에 보관된 3세대 건담까지의 데이터, 솔레스탈 비잉의 기록은 열람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얻은 건담의 데이터들과 정치적인 문제로 퇴역하였어도 성능은 훌륭했던 어헤드의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연방은 기존엔 찬밥 취급을 받았지만 부품을 교체하여 신용기로 개조할 수 있다는 징크스의 가성비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미 많이 보급되어 있던 징크스3를 바탕으로 신형기인 징크스4를 개발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징크스1은 유사태양로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코노가 의도적으로 건담과 다르게 디자인한 기체였는데요. 하지만 이 시점 연방은 건담의 데이터를 입수했기 때문에 징크스4는 3세대 건담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X자 형태의 입자 발생 장치가 사라지고 이마에 블레이드 안테나가 부착된 것이 대표적인 예시죠. 그만큼 성능도 월등히 상승하여 제작자들조차 테스트 도중 건담급의 성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공식적으로 양산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담 타입이라고 부르며 양산형 건담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극장판에서 그라함이 징크스4로 변형한 에르스를 목격하고 건담 타입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다만 반쯤은 사면받은 상태라도 여전히 테러리스트인 솔레스탈 빙, 논란이 많았던 어헤드의 기술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매우 큰 기체라 연방은 달에 위치한 공장에서 비밀리에 개발을 진행했고 이후에도 기술을 출처를 기밀로 붙입니다. 징크스4는 녹색을 띠고 있는 표준 양산형, 회색을 띠는 지휘관형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지휘관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어 징크스4와 차기 주력기 경쟁을 하게 되는 브레이브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는 고급 기체인 어헤드, 비교적 저급 기체인 징크스3를 혼합하여 사용하던 어로우즈의 혼합 전술을 연방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여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징크스4의 경우 지휘관기와 일반기의 성능 차이는 없지만 무장 패키지가 고정된 일반기와는 달리 지휘관기는 무장 선택이 자유로워 파일럿의 개성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죠. 참고로 브레이브의 경우엔 지휘관기에 유사태양로가 하나 더 부착됩니다. 이외에도 징크스4의 어깨 뒷면엔 어헤드의 것과 비슷한 두 개의 추진기가 증설되었고 징크스2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양쪽 어깨에 무장을 부착할 수 있으며 베다와 연동이 가능해져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우수해지는 등 역대 징크스 시리즈의 업그레이드 중 가장 개선사항이 많습니다. 일반 형태와 장거리 형태로 사용 가능한 라이플, 빔 사벨에선 큰 변화는 없지만 실드의 경우엔 팔에 장착되던 것이 어깨로 이동하고 이노베이드 기체의 기술을 활용해 대형 GM필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지휘관기는 실드를 양쪽 어깨에 장착하여 더 강한 필드를 형성할 수 있죠. 옵션 무장인 버스터 소드는 징크스2의 것을 발전시켜 만들어진 장비로 표면에 GM필드를 형성하여 높은 절삭력을 가진 무장입니다. 덕분에 에르스 침공 당시 버스터 소드를 장착한 징크스4는 침식 없이 근접 공격을 할 수 있었죠.
다만 그만큼 고가의 장비라 지휘관기만 장착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X자형 입자 발생기가 사라진 허리 부분에 두문의 발칸이 추가되거나 옵션 장비인 NGN 바주카를 2개 사용할 수 있는 등 많은 발전들이 있었죠. 추가적으로 양산기임에도 불구하고 징크스4엔 트랜스암 기능이 탑재되어 LS와의 전투에서 많은 파일럿들이 비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징크스4는 이전 기체를 개조하는 것만으로도 제작이 가능했지만 군비 축소로 인해 수량 자체는 적었습니다. 이후 목성에서 대량의 에르스가 출몰하고 인류의 운명을 건 결전을 앞두게 되자 연방은 더 구식인 징크스1과 2마저 개조하여 징크스4를 억지로 생산해냅니다. 그래도 1만 대 1이라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는 여전했고 거기에 징크스4로 위태한 에르스까지 등장하자 세츠나가 에르스와 극적으로 타협하여 전투가 종료되었음에도 연방은 7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많은 수의 파일럿을 잃은 연방은 이후 징크스4의 허리 부분에 코어 파이터를 장착해 파일럿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개조합니다. 거기다 이 전투에서 트랜스암을 통해 태양로를 폭주시켜 에르스와 자폭하는 파일럿들이 많았기 때문에 코어 파이터 장착 버전에선 트랜스암 기능이 제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후 설정사항으론 후계기인 징크스5가 개발되었다는 언급이 있긴 하지만 설정화나 컨셉 아트가 공개된 적은 없고 아마 더보로 시리즈의 후속작에서야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